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30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저는 다른 정치인은 몰라도 새누리당 대구 출신의 조원진 의원의 말은 믿습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여권 내에서 물불 안 가리는 최고 돌격대장이자 의리의 돌쇠격이라고들 하기 때문입니다. 조 의원이 오늘 아침 CBS 라디오 프로에서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세월호 청문회 증인 출석 건에 대해 청와대 부속실장을 부르라는 건 대통령의 사생활을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반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때는 평일 그리고 업무 시간이었다. 국민적 대참사 발생 후 8시간 가까이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라고 반격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한 말이겠지만 사생활이라고 하는 통에 베일 속의 7시간에 대한 세간의 궁금증은 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사생활이란 과연 뭘까요?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조 의원이 말한 이른바 대통령의 사생활론은 상황을 더욱 궁금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거리낄 것 없던 조원진 의원, 책임있는 국회의원답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 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 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7월 30일 730 재보선이 열리고 있습니다. 투표일이 휴가 피크여서 높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다 했었는데 수원이 조금 전국 평균보다도 좀 약간 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작을, 서울 동작을과 전라남도 순천 곡성은 비교적 높은 투표율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겠습니다. 아직 투표 종료 시간까지는 2시간 반 정도가 남아있군요. 세월호 특별법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와대에서 재가가 안 떨어져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유경근 대변인이 여당 유력한 정치인으로부터 들었다면서 말했습니다. 4월 16일 침몰해 가던 세월호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 1, 2, 3정 그 정장이 우리는 승객들에게 탈출하라라고 안내방송을 했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거 거짓말이었습니다. 탈출하라 그런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1, 2, 3정의 정장은 탈출 안내 방송을 했는데 상공에 떠있던 헬기 소음 때문에 승객들이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거짓말 다 들통납니다. 수원에 출마 중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장 지냈죠. 임태희 후보. 자기랑 이름이 같아서 좀 친하다고 느꼈을까요? 배우 김태희 씨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가 그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지적받고 삭제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날이 더운데 별별 일이 많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뉴스 리포트에서 곧 진행해드리겠고요. 오늘 경제쟁점 시간에는 깨지는 아베노믹스 환상에 우려되는 경기 부양책 그런 내용과 삼성전자와 애플 미국과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IT를 양분하고 있는 주요 회사들인데 동시에 실적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번에 한번 준비했다가 시간상 전해드리지 못한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그거 마저 듣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투표하는 지역에 사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시간 현재 투표율 어떻게 나오죠? 예,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27.3%입니다. 선거 구별로 보면 전남, 순천, 곡성이 43.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서울, 동작, 을이 39.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광주, 광산을은 17.3%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의 투표율을 보면 수원, 을은 21.7%, 수원병 25.3%, 수원정 24.4%, 평택을 24.5%, 김포 30%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7.98%로 재보선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휴가철인 탓에 지난해 10월 30일 재보선 투표율과 비슷한 33.5% 정도가 최종 투표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현재 투표율이라고 방금 말한 여러 수치들에는 다 사전 투표는 포함된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남 순천 곡성 그리고 서울 동작을 투표율이 유독 좀 눈에 띕니다. 역대 재보선 평균은 훌쩍 뛰어넘었는데 이전에도 지금 이 시간대 이 정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재보선이 몇 개 어디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곳은 지난 2011년 4.27 재보선 당시에 경기 분당 을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강재섭 전 당대표 최고위원과 손학규 민주당 당대표가 접전을 벌였고요. 49.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전국 투표율은 43.5%였습니다. 사전투표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4.24 재보선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선거구는 당시 무소속이었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당선된 서울 노원병으로 투표율 43.2%였습니다. 5%였습니다. 43.5%였습니다. 네, 그때는 두 번 다 한여름은 아니고 봄이었죠. 4월. 네. 어쨌거나 분당 저도 뭐 여기 당시 투표도 하고 그랬는데 50%에 육박했었군요. 대단한 투표율이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뭐 브랜드 파워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손학규 후보가 출마한 수원병 8달 지역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25.3%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 시간 현재. 네. 네, 제가 조금 있다가 뉴스 브리핑 말미에 안은필 기자 브리핑을 다 듣고 나서
순천 곡성의 높은 투표율과 그것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지역 사정을 좀 버무려서 조금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30 재보선에 모두 51명, 51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그중에 8명은 아예 투표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살고 있지 않다. 지금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또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권은희 후보 등 8명은 오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지역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인 선거일 전 22일, 그러니까 7월 8일까지 주소를 옮겼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여야 모두 극심한 눈치 작전 끝에 막판 전략 공천을 하면서 일부 지역의 후보 공천이 7월 9일 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의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 경기 수원을의 새정치연합 백혜련 후보 등도 이와 같이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는 아시다시피 꼭 주소지가 거기여야만 출마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령도에 살고 있으면서 울릉도, 포항 거기 국회의원 뽑는데 출마를 할 수는 있죠. 8명이나 투표권이 없다. 얼마나 부랴부랴 공천을 했거나 뭐 그랬으면 집을 못 얻거나 그래서 아예 주소지도 못 옮겼다 이 말이죠. 네. 문화일보에 났던 그 세월호 특별법을 비방하는 이른바 유령 광고. 그 유령 광고는 실은 이제 어버이연합이 냈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선관위가 어버이연합 간부를 고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며 새정치연합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어버이연합의 한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의 한 간부는 지난 28일자 문화일보에 해당 광고를 냈는데요. 서울시 선관위는 이 광고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해당 법을 보면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어버이연합 측은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간부의 개인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광고에 실린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전단지 등이 지하철, 객실 등에서도 배포가 되고 있어서 개인 행위라는 어버이연합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버이연합 자체가 개인이 아니고 단체인데 어떻게 개인 행위라고들 변명을 해도 참 궁색하군요. 이분들은 더위도 안 타시고 휴가도 안 가시고 참 부지런하세요. 인생은 60부터라더니 참 팔팔하십니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임태희 뭐 본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만 김태희 사진 뭐 무단 도용했다가 삭제 어디다 뭘 어쨌단 얘기입니까? 예, 임태희 후보는 지난 17일에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사진과 김태희 씨의 사진을 합성한 포스터를 게재했는데요. 해당 포스터는 아름다운 배우 김태희, 아름다운 정치인 임태희라는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김태희 씨 측이 사진 무단도용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일이 크게 번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 주최 측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즉각 삭제를 요청한 건데요. 이 일이 최근에 알려진 겁니다. 네. 김태희 씨가 요즘 가장 유명한 여배우입니까? 요즘이라고 하기는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예. 유명한 분이죠. 이름이 같아서. 제가 주요 뉴스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경비정 1, 2, 3정 탈출 안내방송 안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 1, 2, 3정의 정장 김모경위를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고 오전 9시 30분부터 5분 동안 현장에서 퇴선 방송을 했다는 내용 등을 새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위는 지난 4월 28일에도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하라는 안내방송을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경위에 대해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함정일지 조작에 관여한 다른 해경 관계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작정하고 공문서를 훼손하고 이거 뭐 범죄 혐의가 상당히 크군요. 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청와대 지시가 오케이 사인이 안 나서 그런 거다라는 주장. 유경근 대변인 얘기죠. 전해주십시오. 네. 유 대변인은 오늘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쪽 몇몇 분들에게 들은 말이라며 청와대의 지시가 안 떨어졌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 대변인은 여당 쪽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분도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허락해선 안 된다는 연락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저희 쪽에서 생각하기로는 특별법이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만들어졌을 때 피해를 볼 분들이 연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몇몇 그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심금을 울린 것으로도 유명한데 단원고 희생자 고 박성호 군의 누나 박보나 씨죠. 네. 유가족들의 현재의 그 처절한 상황, 실상을 세세하게 알리는 가족들이나 딱 가까운 곁에 있어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대단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박보나 씨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하시던 아버님, 어머님들은 쓰러지시고 검사해보니 애간장이 다 녹는다는 말처럼 어느 분도 몸 성한 곳이 없다며 어떤 어머님은 쓸개가 다 상해서 제거 수술까지 하시고 어떤 어머님은 신장이 쪼그라들고 어떤 어머님은 어깨에 물이 차고 어떤 어머님은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신다 하시고 어떤 아버님은 매일 악몽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부모님들은 맥박도 혈압도 무엇 하나 정상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날 이후로 매일 일상이 단식이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 어느 부모님도 가족도 몸과 마음 하나 성한 곳이 없다고 가족들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상상은 했지만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죠? 예, 그렇습니다. 박 씨는 사는 동안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시고 그들보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셨는데 네, 박 씨는 정부와 여당 등을 향해서도 강한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사는 동안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시고 그들보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셨는데 그 세금으로 그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식 잘 가르치고 잘 보호하라고 낸 세금으로 애들을 다 수장시켜 죽여놓고 도대체 왜 자식 잃고 가족을 잃고 갈기갈기 찢긴 마음에 더 큰 대못을 들고 쫓아오는지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마음, 몸까지 다 병신을 만드는지 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좀 같이 죽으라고 고사를 지낸다며 글을 끝맺었습니다. 박 씨는 동생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온라인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 생존자 등을 폄훼하는 글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는 동안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고 그들보다 세금도 꼬박꼬박 다 내고 살았는데 그 세금으로 그들은 대체 뭘 하는지. 투표날 정신 똑바로 투표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메고 지금 거의 전국 순례하다시피 하고 있는 도보순례단 며칠 전에 진도 팽목항 그 한설인 팽목항에 도착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다시 안산을 향해서 출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400km를 걸어서 팽목항에 도착했던 세월호 도보순례단이 다시 출발지였던 안산 단원고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단원고 학생 고 이승현 군과 김웅기 군의 아버지인 이호진 씨와 김하길 씨 등 도보순례단 30명은 오늘 오전 사고 해역의 바닷물을 병에 담아 진도 팽목항을 출발했습니다. 도보순례단은 아이들의 눈물을 의미하는 바닷물과 자신들이 메고 이동했던 십자가를 다음 달 방한하는 교황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오늘 국과수하고 국정원 등 방문해서 현장조사 뭐 했답니까? 예,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새정치연합 위원들은 오늘 유병헌 전 회장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 서울분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국과수 담당자로부터 유 씨의 시신의 정밀 검식 과정을 확인하고
사인과 사망 시점 등을 둘러싼 의문점을 조사했습니다. 국과수 현장 조사 이후에는 국가정보원 상황실과 대테러 상황실, 사이버 안전센터 등을 방문해 세월호 사고 초기 상황 접수 과정과 보고 체계, 전파 과정, 선박 보안 측정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내일은 인천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등을 찾아 세월호 사고 당일의 상황 접수와 조치 사항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는 유병헌 씨 시신이라고 밝혀진 그것, 유병헌 씨 아니다, 뭐 이런 경찰관 등 최초 시신 감식자, 입회자들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국과수가 그 시신 유병헌 씨 맞다. 그제 붙잡힌 구속된 그 큰아들하고 이렇게 대조해 봤더니 확실히 맞더라. 이러면서 또 뭐 자꾸 강조가 오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체포된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로부터 구강세포를 채취해서 국과수 분석을 의뢰한 결과 유 전 회장의 시신과 부자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로써 시신 바꿔치기 등 유 전 회장 시신과 관련한 억측이 가라앉길 바란다고 죄송합니다. 덧붙였습니다. 네. 물을 좀 마십시오. 유병헌 전 회장 등 명의의 예금, 아무튼 동산, 이런 게 무려 2천억 원이나 됩니까? 법원이 이 돈 가압류 결정을 내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부가 유 전 회장의 부인인 권모 씨와 장녀 섬나 씨, 차녀 상나 씨 등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 구상금 등 청구 채권 4,031억 5천만 원 중 우리은행과 세모신용협동조합, 한평신용협동조합에 예치돼 있는 유 전 회장 명의의 모든 종류의 예금과 앞으로 납입될 미래예금 등 총 2천억 원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우리 안 기자가 지금 경무인지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예. 생방송이라 사고일 수도 있지만 좀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는 지난 6월 20일 이후에 고 유병헌 전 회장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내 총 5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요. 유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결정이 당연 무효가 됐습니다. 네. 이에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유가족을 상대로 지난 24일부터 다시 가압류 신청을 냈고요. 법원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린 겁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 사건은 이번 첫 인용 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포함해 총 9건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혹시 아까 그 박보나 씨, 그 세월호 유족 그 글 때문에 목이 메어서 슬퍼서 그러는 건 혹시 아닐지 싶고, 목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4대강 수질 조사한다면서 만든 로봇 물고기. 아까 보니까 어느 청취자분께서도 그 사진 올려놓으셨네요. MBC 화면을 캡처하셨군요, 이분은. 그런데 이 로봇 물고기가 불량품이다. 그래서 수질 조사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57억의 예산을 들여 개발된 로봇 물고기가 제대로 헤엄을 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2달간 로봇 물고기 연구개발 사업 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의 R&D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위법, 부당사항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그동안 제작된 로봇 물고기가 사업 계획서상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테스트해봤는데요. 사업 목표대로라면 1초에 2.5m를 헤엄쳐야 하는데 네. 테스트 결과 23cm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또 수중 통신 속도나 거리는 4,800bps 또 거리는 500m에 미쳐야 하는데 각각 200bps, 50m로 시연이 됐습니다. 1초에 2.5m를 헤엄쳐야 하는데 23cm를
그러니까 손바닥 한 뼘 정도밖에 이건 헤엄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떠 있어도 이 정도는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 4대강 문제는 세월호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는 대로, 아니 사실 별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죠.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뭐 건설 비리 이렇게 건건이 별건대로 할 게 아니고 총체적인 재점검 및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정책 실패는 처벌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넘어서서 이게 국토와 후세에 미친 해악,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목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고군분투해준 아는필 기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를 많이 하신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짧게 한 2분 안팎 정도요. 순천 곡성의 높은 투표율. 물론 이제 격전지라는 것이고 누가 나오느냐 또 무엇이 쟁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투표율은 높아질 수도 있고, 거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지만 심드렁하거나 워낙 게임 양상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버린다거나 하면은 투표율이 높지 않겠죠. 어쨌거나 투표율은 참정률과도 관련이 있고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건데, 이번에 지금 5시 현재로 순천 곡성이 43.2%입니다. 전국 최고인데 여긴 사전 투표 때도 높았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대진표상으로 볼 때 호오, 정치적 입장의 찬반을 떠나서 현 정부의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몇 사람 중에 하나라는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이 출마를 했고, 물론 그쪽 광주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이고 이전에도 광주에서 몇 차례 출마를 했었죠. 그리고 만만치 않은 득표력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순천과 곡성이 이번에 이제 지난번 국회의원 2012년 4월 총선 때부터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원래 순천하고 곡성은 거기 출신들도 잘 아실 거고 지도만 놓고 봐도 나오는데 최소한 40-50km가량 떨어져 있을 겁니다. 곡성군청 소재지 곡성과 순천시는 최소한 굉장히 먼 거죠. 강원도의 어느 평창 정선 어디 그 지역구가 전국에서 가장 넓다고 하는데 여긴 아마 남미의 칠레처럼 가장 긴 선거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순천과 곡성 사이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지리산 화엄사로 유명한 구례군이 끼어 있고요. 섬진강을 따라서 쭉 흘러가는데 곡성은 전라북도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나 말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전북 쪽에 가까운 반면 순천은 전라남도 동남부 쪽에 아주 거점 도시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 태백산맥 순천 벌교의 무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순천은 최근 치러진 4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2번은 무소속, 2번은 통합진보당이 당선된 곳입니다. 즉 호남의 중요한 도시이긴 하지만 호남을 텃밭으로 삼고 있었던 옛날의 민주당이나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악력 또는 영향력이 굉장히 약했던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곡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갑원 새정치연합의 후보는 순천 출신이고요. 지역 대결의 양상도 일부 있긴 한데 이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합니다. 곡성은 유권자가 3만 한 2, 3천밖에 안 되고요. 순천은 한 22만 명쯤 되니까 인구, 세 대결로는 의미는 없지만 어쨌거나 지역 대결의 양상은 있고 곡성에서 비록 총 유권자가 3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몰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현 후보가 말이죠. 게다가 서갑원 후보가 비리 혐의로 한번 좀 고생을 겪고 그러면서 그닥 잘된 공천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현지의 밑바닥 여론이라는 게 그쪽 취재를 하고 있는 현지 언론인들의 전언, 제가 직접 통화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몇 군데 좀 전화를 했었거든요. 요 며칠 전부터. 그랬고. 게다가 또
순천 곡성 지역의 현지 정서가 중앙 언론에 가장 잘못 전달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뉴스K에서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앙 언론지들 이렇게 펴보시면은 이정현 후보가 예산 폭탄 따와서 아주 그냥 돈을 뿌리겠다, 많은 발전시키겠다, 여기에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는 것처럼들 중앙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도하고 있는데, 현지의 정서나 민심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그곳 사람들의 분통입니다. 돈 그거 크게 바라지도 않고요. 사실 요즘 국회의원 한 명이 열심히 뛴다고 없던 예산 갑자기 따올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여당 후보 뽑아주면 제가 돈 많이 따와서 고장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는 거 전부 다 그거 거짓말이고 뻥쟁이들입니다. 자, 그거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결기, 세월호 정국만 보더라도 너무 무기력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서가번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약하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게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랍니다. 그런데 중앙의 매스컴들에는 그런 거 잘 안 납니다. 또는 못 나는지도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 두 곳을 고르라 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서울 동작을과 전남 순천 곡성일 텐데, 두 군데 다 어느 당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2시간쯤에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마지막에 미칠 수 있고요. 순천 곡성의 높은 투표율과 현지 정서에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순서 들어갈까요?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에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32도, 대구 34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이 30도를 웃돌며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 남부와 전북 지방은 35도 가까이 오르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발생한 제12호 태풍 나크리는 현재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만 놓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미리 듣는 뉴스 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연결이 아직 여보세요. 예. 네네. 이제 됐군요. 바쁜 날이죠? 예, 바쁜 날입니다. 뭐 톱뉴스는 뭐 당연히 그럴 거고 투표율 거기 선지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지금 뭐 동작을 같은 경우에 39.5%인가요? 네네. 상당히 높은 게 나오고 있는데 동작하고 전남 순천 곡성 네. 뭐 두 군데가 상당히 높아서 네네. 뭐 동작은 모르겠는데 저 순천 곡성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워낙 관심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네. 조금 이따 그래서 이게 일종의 쏠림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로 쏠리는 건지는 정말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일단 9시 뉴스케이가 아니라 7시 반부터 아마도 한 12시 조금 넘어서까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개표 네.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뭐 당락은 다 알려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 선거 파티라는데 저희가 수차례 예고해 드렸듯이 선거 파티라는 단체 일종의 시민 단체하고 같이 현장 15곳에 나가 있는 그 개표 참관인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 일반적인 개표 상황도 전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또 작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희가 투표 상황을 취재를 했는데요. 네.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전 투표를 할 때는 즉석에서 투표 용지를 그렇습니다. 해서 뽑아주다 보니까 사퇴한 후보들 이름이 안 나오죠. 네, 거기에 사퇴했다고 표시가 그러니까 사퇴라고 표시가 되죠, 참. 네. 예. 그런데 본 투표에서는 정작 그 전에 찍었기 때문에 네. 기세를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안 나오더라. 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사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네. 도장으로라도 찍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사퇴한 그렇죠. 후보들을. 뭐 성의의 문제인데 예. 일일이 전국적으로 하면 몇십만 장 될 테니까 맞습니다. 예. 그건 성의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뭔가 그러다가 또 그 모종의 기표 행위라고 인식될까봐 선관위에서는 그런 이유를 대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쇄를 좀 늦추는 문제도 뭐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 때처럼 지금 프린터 기술도 좋아졌으니까 현장에서 바로 뽑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투표 현장 연결해서 근데 저도 사실 그 개표 참관인이라는 걸 안 해봤는데 네. 개표 참관인은 언제나 그 당시의 상황을 찍어서 밖으로 송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세월호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그 대한변협 법률 자문을 하는 대한변협 쪽에서 그 국토특위위원장 심재철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지난번에 카톡 문제 때문에. 네, 어제 고발했죠, 어제. 네. 예, 어제 고발했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오늘은 작년에 있었던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유가족들이 올라와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기자회견도 열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선거를 보는 유가족들의 시선은 어떤지, 네. 물론 유가족들이 조금의 오해도 안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들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는 뭐 거의 밤 샜겠어요. 오늘
투개표 방송 준비하느라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저희가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육사지방선거 때 한 번 연습을 했고 예. 또 뭐 이번에는 또 새로운 개표 라이브라는 또 새로운 컨셉으로 또 한 번 일종의 연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만 연습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은 실전처럼 또 실전은 연습처럼 긴장하지 말고 해야 방송사고 안 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예, 곧 다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 반부터 뵙겠습니다. 오늘은.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케이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때문에 뭐 슬슬 준비하시겠군요. 잠깐만요. 제가 네네. 양 기자 연결하기 전에 전남 순천 곡성 투표율 말씀드리면서 곡성의 유권자가 3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전체 인구가 3만 명이라고 아하님께서 바로 아니다. 아하가 아니고 넵도어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정정합니다. 선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구와 유권자가 그만 혼동이 돼서요. 고맙습니다. 네, 양 기자 말씀 이어가십시다. 투표율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30% 전국적으로는 좀 넘을지 않을까. 그렇고 두 곳 동작을 하고 전남 순천 곡성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글쎄요, 지금 투표율이 높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작 같은 경우는 40%에 넘었죠. 하고 있고요. 아니 6시 현재로는 41.5%네요. 6시까지는 제가 못 봤고. 그랬죠. 여기 준비하느라고 6시는 못 챙겼을 텐데 6시 현재 41.5 동작. 그다음에 전남 순천 곡성은 이미 5시에 40%를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두 군데 모두 평균 투표율보다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투표율이 높은 게 사실은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이 투표를 평소에 잘 안 하는 젊은 층이 좀 더 투표에 참여했다. 그렇죠. 이런 데 분석으로 이어지면서 야권에게 좀 유리한 그런 양상일 거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었는데 네. 그게 사실 2012년 대선 때부터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2012년 4.11 총선에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순천 곡성 그리고 동작을 이게 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긴 힘든데 그래요.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휴가철이고 이렇다 보면 사실상 젊은 층의 투표 이것이 많지는 않을 텐데 네. 나는 그런 가정을 좀 더 뭐 섞어서 보면 네. 야권한테 뭐 꼭 불리하지는 않겠다. 뭐 이 정도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저는 오늘 뭐 좀 늦게 출근하느라고 아까 낮 12시쯤 그러니까 점심 때쯤 제가 투표장에 갔었는데 예. 그때 보니까 뭐 저 사는 데는 이제 아파트 단지여서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많지 않았고 이제 젊은 뭐 유권자들이 10여 명 정도 투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작을 사시죠? 네네네.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높은 게 네. 일단 야권 후보들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거다. 뭐 요 정도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남 순천 곡성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앞서도 뭐 얘기가 좀 있었겠습니다만 이 순천의 유권자 수와 곡성의 유권자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예예. 그런데 10배가 더 넘게 차이 나니까. 예예.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40%가 넘었다고 하고요. 곡성은 뭐 이미 50%가 예. 진작 넘어갔는데 예. 이게 이제 어느 쪽에 더 유리할 거냐. 네. 이 문제를 사실 따지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워낙 박빙승부가 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네. 예, 쉽사리 좀 점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전통적인 혼합의 정서를 기대하고 결국은 그리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금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서가번 후보가 대단히 고전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이기더라도 이 고전의 의미를 잘 새기지 않으면 다음번 언제라도 누구에게 의해서건 뒤집힐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네. 또 여기는 또 본래 무소속과 통합진보당도 강했던 곳이거든요. 순천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야근 대비해서 그렇게 늦게 출근합니까? 오늘은 뭐 저녁에 늦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면은 대충 뭐 뿌려놨는데 부상이 돼 있으니 예, 이제 그렇죠. 12시경에 나오면 그거 가지고 스트레이트 기사 쓰고 해설 쓰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좋은 회사네요. 그래도 점심 먹고 느긋하게 출근하고. 예, 지금 뭐 아주 투표율이 높은 열전 지역 두 곳 조금 알아봤고요. 이제 수원 한번 봅시다. 수원 예. 세 곳이 결국은 승패를 가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네네. 여긴 투표율이 의외로 낮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시 거는 제가 보질 못했는데 네. 5시 현재까지 하면 20% 중반대 뭐 안팎인데요.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그렇죠.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죠. 지금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사실 좀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이제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지금 8시까지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마지막에 조금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 세 군데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수원이 결국은 전체 승패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예상들을 많이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수원 현지에서는 그렇게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이곳이 여야가 결국 뭐 승패만 놓고 보면 예. 3대 0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여야 모두의 지금 판단인데요. 어느 하나는 반드시 양쪽에서 나눠 갖고 그렇죠. 누가 2대1 정도로 갈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승패가 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좀 그 마지막에 이제 딱 붙어 있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의 상황에서 이제 어느 쪽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승패가 갈릴 텐데 네. 그게 이제 한쪽으로 쭉 가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면 네. 이번 재보궐선거도 결국은 6.4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여든 야든 어느 한쪽이
압승을 거뒀다, 승리했다 이렇게 장담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6시 이후에 투표율의 상승세, 이 상승세가 있다면 아무래도 좀 야권 후보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휴가 안 간 사람들 퇴근하고 투표장에 간다면 그들의 투표 성향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네네. 뭐 이제 이런 관측이. 지금 막 6시 거를 우리 청취자 한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수원 을의 경우 23%네요. 그러니까 5시 때 21.7%였는데 1시간 사이에 1.3%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수원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양 기자께 이 말이 맞는 관측인지 한번 좀 검증 받아야겠네요. 지금 손학규 후보가 옛날 남경필 현 경기지사 그 대대로 물려받은 지역구에 가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건 뭐 손학규 1인데 새누리당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새누리당 후보보다는 새누리당과의 싸움인 거죠. 그렇죠. 새누리당 후보가 워낙 정치 신인인데다가 뭐 손학규하고는 네임밸류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의외로 손학규 후보가 고전 중이다 또는 이겨도 뭐 신승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만큼 그것이 이제 지역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오늘 야당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 수원 3곳 중에 이른바 우리가 영통지구라고 부르는 곳, 김진표 의원이 3번인가 쭉 내리 당선됐던, 거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야세가 강하니까, 수원에 손학규라는 거물을 투입할 바에는 차라리 야성이 강한 영통지구에 손학규 후보를 넣어서 자기 지역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게 하고, 옆에 2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붐을 일으키도록, 즉, 손학규가 올라운드 플레이어처럼 수원을 휘젓고 다니게 해서 좀 띄웠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남경필 지역구에다 넣어놨더니 의외로 버거운 싸움을 하느라 그만 손학규의 개인적 가치나 자산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기회를 많이 까먹고 있다. 이 점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들을만 한 소리입니까? 뭡니까? 일단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애초에 그 손학규 상임고문이 손학규 후보를 이제 8달 공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예상했던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설마 손학규로 당시에 이미 8살에 남경필 경기지사 이외에 사실 떠오르는 정치인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새누리당도 후보의 면면이 그렇게 뭐 이름이 알려져 있는 후보 혹은 전략 공천이 가능한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뭐 이미 영통이 나으냐 아니면 8달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사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데 듣고 보면 그 소리가 좀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광주 광산을과 이 서울 동작의 전략 공천을 둘러싼 그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가정이 오히려 훨씬 좀 의미 있는 가정이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역시 정치 고수는 다르시네. 자, 뭐 요거 짧게 짚고 넘어가시죠. 이제 오늘 마지막 서로 이제 마감도 하고 바쁠 때니까. 세월호 특별법 논의하는 거 보면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둘러싸고 또 뭐 이렇게 새누리당 사실 좀 너무하다 싶게 버티거나 억지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사실상 몽리 부리고 있는 거죠. 몽리 맞습니다. 그 표현이 딱이네요. 역시 730 재보선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다행히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도권 박빙 지역의 결과가 결국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야권이 좀 수도권에서 한 4곳 내지 5곳에서 승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야권이 그래도 승리했다. 이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한 거다, 비판적인 평가를 한 거다, 이런 이제 성적표가 나온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은 뭐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사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출발했던 선거인 만큼 수치상으로 뭐 절반 이상 8개나 9개를 뺏기더라도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는 크게 잃었다, 정말로 참패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세월호 국조특위 관련한 논의,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 지지층의 뭐 바람, 이런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시켜서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을 좀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이 선거 처음에 구도가 잡혔던 것만큼만이라도 최소한 야권에서 그 정도라도 해줬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앞으로 뭐 올해 이제 내일부터 내년 1년, 그리고 그 이듬해 4월 총선이 있기 전까지 거의 뭐 1년 8개월 동안 사실 큰 선거가 없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한 번 망친 그 정도로 끝날 상황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자면 사실은 야권 지도부가 어떤 역할과 어떤 전략을 갖고 이 정치를 풀어나가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국면에서 겨우 뭐 8대7 또는 비겼다, 사실상 이긴 거다, 진 건 아니다, 이런 말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공부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 2년 전하고 바뀐 게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지금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휴가철이다 어쩌다 그런 핑계 댈 일 아니거든요. 똑같은 조건에서 싸우는 거고, 어차피 재보선은 자기 확실한 지지층을 누가 더 많이 데리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부동층 놓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는 자기들의 집토끼를 왜 지키지 못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자성과 답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왜냐하면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나 이런 거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이 크게 이기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이 사실은 여론의 비판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사실상 무시하고 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18대 국회 상황만 하고만 비교를 해도, 그 당시만 해도 17대 대선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고, 이게 이제 18대 총선이었던 마찬가지 상황이 나타나서 그때는 사실 야당 의석수가 거의 100석에도 훨씬 못 미쳤었지 않습니까? 82석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83석인가 뭐 그랬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여론에 민감한, 그리고 실제 야권에서 그런 것들을 추동해내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뭐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뭐 적지 않게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야권 의석을 합치면, 진보정당들하고 합치면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물론 무능이기도 하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야권이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평가를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정말 이 미니 총선이자 6.4 재보궐선거에서 어중간하게 나왔던 그 박근혜 정부 중간 평가에 대한 의미가 이토록 큰 이번 재보선을 이렇게 그냥 무야무야 흘려보내야 되는 거냐, 결국 그렇게 되는 건가라는 그런 좀 뭐랄까요, 정말 철저한 자기 반성,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양 기자가 국회 고참 기자답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간 큰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더더욱 중요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국민들 추인을 받는 절차인데 좀 날씨만큼이나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최종 투표율 그리고 개표 상황 한번 또 진지하게 지켜보십시다. 예. 방송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고요. 게시판 잠깐 살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6시 30분 막 됐습니다. 떡치는 방앗간님께서 야권이 패배하면 지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느냐. 야당이 최소한 9석은 차지해야 승리라고 보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관측 겸 느낌 표시해 주셨고요. 동작을 사시는 분이 또 투표하면서 느낀 소회도 올려주셨습니다. 서울에서 퇴근하고 이제 막 수원으로 달려간다. 이러면서 투표 의지 저스티스라는 분께서 해주셨고요. 이강윤 앵커님 선거 파티에 출연하시나요? 선거 파티가 그 뉴스K 그 방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도 어떻게 한 자리 꼽살이 끼게 됐습니다. 나갑니다. 실은 지금 오늘 앞으로 4시간 반을 이강윤의 오늘 포함해서 4시간 반을 논스톱으로 방송을 해야 생겼습니다. 아까 아는필 기자 사례 들려가지고 막 그 진정이 안 돼서 제가 물을 주고 했는데도 진정이 안 돼서 고생하는 걸 봤는데 저도 전에 무슨 생방송 하다가 그래가지고 한번 곤혹스러웠었는데 걱정도 되고 목 관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살에 걸리면 이 물 마셔도 잘 안 돼요. 투표율이 의미 있는 곳에서 낮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30%냐 34%냐 전국 평균 이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전국 평균 2%포인트 높이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는 건 알지만 선거 결과가 정치적 의미를 그닥 갖지 않는 곳이거나 승패가 거의 뻔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의 투표율보다는 박빙인 곳에서 사실 이건 한두 표, 3표 차이로도 옛날에 그 문세표인가 하는 저 있었잖아요. 문학진 한겨레 기자 하다가 의원하는. 그런 곳에서는 그렇지만 3표 차이로 졌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저 한석을 다 인정 안 해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석 분포상 보면 앞으로 1년 6개월 다음 총선 때까지 박근혜 정부 중반기에 들어가는 기간 동안 국정 운영과 밀접한 정치적 함수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빙 지역에서의 투표율 이런 걸 독려하고 하는 건데 네, 조금 어차피 휴가철에 치러질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미리 대비할 시간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투표율이 낮아서 젊은 층들도 아쉽습니다, 유감입니다 이런 말 한다면 그건 프로가 아니죠. 그건 정당이라고 할 수 없죠. 누가 730 재보선 한다는 걸 옛날부터 안 알려줬나요? 의미 있는 사진과 글을 올려주셨네요. 왕싸가지님.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말레이시아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네덜란드 가장 많았죠. 100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네덜란드 국민들 얼마나 창졸지간에 비명 횡사한 이들을 맞아들이는 네덜란드 왕궁과 정부 그리고 시민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월호 때와는 어땠나를 생각하게 해주는 사실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빌딩 많고 복지 잘 돼 있고 도로 깨끗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 시간 짧고 여가 시간 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국민을 어떻게 끝까지 보호하고 어쩔 수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 극진한 예우를 하는가 인간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표하는 것을 올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존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왕싸가지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서 9장의 사진인데 저는 방금 들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견해도 크게 다르시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네덜란드가 뭐 이렇게 인구가 많거나 국토가 넓은 나라가 아닌데 한눈에 봐도 대단한 추모 열기와 절제된 그러나 엄숙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을 탐문은 좀 느낄 수 있게 하고 고속도로를 무려 100km를 통제하면서 이들의 영구차, 운구차 행렬을 이렇게 맡고 있다고 하는군요. 우리의 세월호 아직도 진행형인데 되돌아보게 됩니다. 수원정 전국 평균 6시 현재 전국 평균 28.8% 그러니까 29%인데 수원정은 26% 정도밖에 안 되군요. 조금 낮습니다. 대도시의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지금 수원은 전체 4군데 중에서 3군데에서 열리니까 수원시 전체가 선거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높지 않다는 것은 조금 양당 모두 차후 선거에 대비해서도 연구해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네, 펄잼님께서 저녁 8시가 투표 마감인데 밤 10시 정도면 당락 여부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아침부터 매스컴들이 얘기하던데 가능한가요? 네, 뭐 몇몇 선거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초접전이 예상되는 수원의 한 2곳, 평택, 그다음에 전남 곡성, 순천과 동작을 이 정도는 저는 자정이 가까워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들은 원래 제비 한 마리 가지고 봄을 말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10시 정도면 그 당락이 갈리는 곳이 나오죠. 뭐 그러면 10시부터 가능하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MJ 그린, 네, 한번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 닉네임입니다. 6시 15분에 순천 곡성은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에 불리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단언의 근거는 밝혀주시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샤 8599님께서는 순천 지역 여당이 많이 불리하다 또 이렇게 해놓으셨고 자 한번 관심 있게들 보시죠. 동작을도 45%를 넘어야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45% 정도까지라면은 나경원 후보가 3%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보고된 최종 오늘 예측 보고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권에서는 지금 어쨌거나 45%를 상향 돌파하자 투표율 그렇게 하면은 승기가 노회찬 후보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투표 독려를 하는데 투표 당일날 저 선거 투표 독려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도 뭐 해도 됩니다. 뭐 누구 찍으라 이런 말만 안 하면 되니까요. 45% 새누리당의 예측력이 얼마나 맞을지 그리고 과연 45%를 넘을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그런데 지금 뭐 6시 반인데 42%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봅니다. 투표날이라서 아무래도 선거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게시판은 이 정도로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고 차단할 거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의가 빗발칩니다. 똑바로 해야죠. 기다려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식피식 웃으면서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에 비유하는 새누리당 조원진 세월호 특위 간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KBS를 직접 찾아가 세월호 침몰 희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적다는 KBS 간부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KBS 김시곤 보도국장은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했다고 해명하고 사임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전체 내용은 거두절미한 채 일방적으로 반론은 단 한마디도 싣지 않은 채 왜곡해 지난 3일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이 풍파를 겪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또다시 대놓고 세월호를 교통사고라고 규정하는데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아프리카 출신 예술 노동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접했다는 의혹을 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역시 거들고 나서는데 기본적인 입장도 이제 교통사고다. 이런 입장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유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통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상 교통사고로 좀 출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군요. 네네. 하여간 유족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가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 여당에서 지금 우리 정책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육사지방선거전으로 가보면 5월 15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회의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서창원 공동선대위원장 순 이 선거라는 말씀을 입에 올리기가 대단히 조용히 좀 해주세요. 대단히 좀 죄스러운 국민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선대위가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뼈를 깎은 혁신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깊은 반성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대책을 내놓고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이번 6.4 지방선거도 다시 한번 국민이 그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한번 기회를 주지 라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 이를 일관한 듯 작년 9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의원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후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정도 시리즈 공약 파기라면 한마디로 화장실 정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제 과외 공부하시는 시간이죠. 길경식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갈수록 젊어지십니다. 최경환 부총리 말씀입니다. 네. 여러 차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언급하면서 우리 경기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네. 일단 시장에서는 환영한다고 어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일본 경제의 부흥을 시도했던 아베노믹스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네. 우리도 좀 타산지석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굉장히 많이 좀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좀 알아보는 게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어떤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아베노믹스란 건 현재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가 2012년도 총리가 되면서 시행한 경제 정책을 말하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금융 완화 대책, 재정 지출 확대 정책, 네.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력의 강화 이렇게 3가지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내용은 3가지라고 하지만 처음에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하고 이게 별 차별점이 없다. 새로운 게 전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새로운 정책이냐 효과가 있겠느냐. 네. 라는 좀 회의적인 반응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아베는 경제 심리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당시 좀 강하게 밀어붙였고
사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기업도 그 실적이 상당폭 개선이 됐었고 디플레에 빠져있던 경제가 인플레율이 이제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일본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예상들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사실 요즘 이 최경원 부총리가 하고 다니는 말하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구조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 경제 대책이라고 해서 네. 10.3조 엔의 경기 부양책을 편성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예. 그러면서 2013년도 예산에 공공사업비 그러니까 뭐 토목 관련한 이 사업비를 15.6% 인상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폈었거든요. 아하. 이렇게 봤을 때 최경호 부총리가 이번에 되자마자 41조 원 경기 부양책을 편성하고 내년서부터는 이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 거기에다 또 뭐 일본처럼 금융 확대책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잠깐만. 네. 금융 확대라는 게 지금 뭐 LTV, DTI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부동산 말고? 관련한 정책이고 네. 원래는 이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만을 시장에 이제 팔고 사고 하면서 통화량을 조정하는데 네. 지금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은행들은 본원 통화 자체,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시장에 가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직접 매입하는 그런 통화 확대책을 시행을 해왔는데 예. 이거를 이제 한국은행도 한국은행 통해서 이 재정 확대, 통화 확대책을 하겠다. 그럼 지금 최경환 부총리하고 네. 정부와는 독립적인 한국은행 사이에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됐어요?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행이 말을 들을지는 아직 모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을 봐라. 이번 아베노믹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주가가 55% 급등을 했고 개인 소비도 어느 정도 증가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3.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네. 또 부동산 가격도 일부 지역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네. 한 2년간 잘 나가던 아베노믹스가 이제는 슬슬 약발이 다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일단 앞에서 기업의 실적은 회복이 됐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일본의 경우에도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거든요. 기업 쪽으로만 이 분배가 쏠리는 현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2014년에 상반기에만 실질 임금이 3.8% 정도 하락을 해서 민간 부분에 소득이 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년부터는 또 소비세를 현재 8%에서 10%로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가계의 부담이 현재보다 더욱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고용의 질에 관한 문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실업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3%대 초반까지 내려가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임시직의 고용만 증가를 하고 정규직의 고용은 오히려 아베 총리가 당선이 될 시기보다도 당선 이전 상황보다도 지금 더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또 지금 인위적으로 장기 금리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 보니까 예금 기관이라든지 보험이나 연금 등 채권을 주로 거래하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 장기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이 장기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이 나질 않아서 네.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지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금리가 낮으니까 이른바 한국 같은 데 돈 투자하는 와타나베 부인들이 생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보험이나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야, 이건 엄청난 문제일 텐데.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사실상 구매한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서 그로 인한 손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이게 좀 먹고 살기 어렵고 부담이 커져가다 보니까 처음에 아베가 당선되고 했을 때는 지지율이 70%를 막 육박하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막 주식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근데 최근에는 이게 50% 밑으로 하락을 해서 아무래도 이 무리한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이 처음에는
기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서 아베가 인기를 좀 끌다가 이게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면서 인기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 아베노믹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베의 인기가 하락할 요인이 충분하고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그 자유권 확대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그럼 우리가 다시 또 전범 국가의 오명을 뒤집어 쓰란 말이냐. 그래서 지금 40대 이하 젊은 층들에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는 거군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힘들다. 그러면 아베노믹스 뭐 정리를 하자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하나 있고 또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증가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신임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도 이렇게 비슷한 결과로 나올 확률이 물론 일본과 우리가 좀 경제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나 된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은 어쨌든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4배에서 5배는 크고 가계 소비 같은 경우도 GDP의 60%로 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이라든지 이런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빚이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를 했을 때 이미 거의 140%까지 가서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빚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한국 경제, 그러니까 특히 이 가계 소비가 가계 소득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라서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식 장기 침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면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2008년도서부터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냐 하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정부하고 공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잔액이 360조 원 가량이 됩니다. 근데 이 360조 원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공약인 747을 공약하고 이게 연관이 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360조를 이명박 정부 정권 5년 그 5로 나누면 매년 한 70조 가량이 되거든요. 그렇죠. 7호 35. 70조면 그 GDP 생산이 한 1000조가 넘잖아요. 그러면 70조면 딱 7%예요. 그러니까 이 360조의 공적 채무를 발행을 했다라는 건 그냥 시장이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빚을 쏟아부어서 매년 평균 7% 정도 성장은 하도록 빚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747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미 그 경제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7%는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이렇게 360조를 발행을 한 건데 사실 이명박 정권 내에 성장률이 2% 3%를 안 됐잖아요. 보였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냥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도 7% 성장률을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2에서 3%대를 보였다는 건 이미 실제 경제는 최소 4%에서 5%가량 마이너스 성장을 이미 2008년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와, 참. 이건 그럼 완전 사기네요. 747에 비하면 실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빚으로 근데 그거를 근데 돈을 풀고 빚 들여와서 숫자상으로만 한 2%, 3%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하려고 하는 재정 확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도 이명박 정부의 그 정책의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허허, 이거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나요? 이거 참. 그러니까 이 시간에라도 뭐 이제 계속해서 경고와 이런 걸 촉구하고 또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또 파워풀한 것 아닙니까? 민간 경제연구소로서는. 아무튼 언론의 기능이란 게 그런 거죠. IMF 되고 나서 뒤늦게 반성문 썼던 중앙일보 어떤 경제 전문 기자 생각나는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죠. 이게 일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하고 이렇게 맥이 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공부 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7월 30일 아직 밖은 훤합니다만 하루를 접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표는 아직 1시간여 더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지옥입니까? 저는 이별을 기준으로 반대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으니 천국이건 지옥이건 현실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올 봄부터 이별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생리별에 따른 피해자의 충격을 짐작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라서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노릇입니다.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본인들도 죽은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 이별이 급작스레 닥친 죽음이라면,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히지도 못하는 죽음이라면 유족들의 애통함은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도 차라리 누가 전화나 동영상으로 알려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지울 수 없다면 누가 왜 그랬는지라도 알아야 합니다. 전영관 시인의 산문 일부분입니다.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뉴스K 개표 방송 때 뵙겠습니다.